여러분, 살림살이 괜찮으십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경제는 쉽니다.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희연이고요. 오늘도 이정민 본부장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 보고 싶었네요. 보고 싶으셨어요? 강성주주분들. 또 저인 줄 알고 설렐 뻔했네요. 오해십니다. 네. 오늘만큼은 강성주주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시장이 그래도 좀 온기가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1회 방송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2회. 아, 2회. 그죠. 저랑 한 건 1회. 1회를 저랑 한 건 1회. 우리 오늘 2회야. 아, 죄송합니다. 호세앵커님. 1회를 제가 삭제시켜버렸네요. 자, 아무튼 2회가 방송이 됐는데, 저희의 케미가 괜찮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케미 엄청 좋았죠. 네. 맞아, 생각보다 우리가 1회 때보다 댓글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아, 그랬나요? 그랬나요? 네. 아. 그때 1회 때는 우리가 요청했거든요. 댓글 좀 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한번 요구 좀 해주십시오. 혹시 뭐 댓글을 뭐 댓글 달아주시는.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댓글 뭐 좋아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뭐 네. 이건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혹시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뭐 네. 이벤트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 악플 뭐 선풀 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만. 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만. 네네. 뭐 댓글에 대한 대댓글도. 선물을 우리 조회수 네. 5만 조에 가면 네. 5만 조에 가면. 네, 제가 한번 쏩니다. 뭐를 쏘실 뭐 건가요? 쏘실 거예요? 연구해서 적당한 선에서 뭐 통크게 가시죠. 치킨 한번 가겠습니다. 아우, 치킨 한 번. 네, 10분? 10분. 와. 가시죠. 오, 네. 알겠습니다. 조회수 5만 조에 달성 시 치킨 10마리, 10분 네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조회수 5만 가는 그날 여러분들 보양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 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한번 3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눌렀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주간 경제 이슈 지금 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는데요. 6위부터 살펴보면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상장 중지에 대한 내용, 5위는 신라젠이 2년 반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그리고 4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이 공매도 금액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금지는 도대체 언제쯤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3위는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5% 상승을 했는데 이로 인한 영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이 9월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를 했는데 8.2% 예상보다 좀 웃돌았죠. 그런데 이것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둔갑을 했는지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쭉 한번 간단히 살펴드렸고요. 몇 위부터 가볼까요? 6위부터 가시죠. 6위부터. 네, 6위부터. 그럼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는요,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상장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라이온하트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기업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딘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카카오게임즈의 영업이익의 6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핵심 알짜 기업이 라이온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를 계속 분할 상장을 했고요. 이제는 카카오게임즈의 핵심인 이 라이온하트까지 분할 상장을 하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아무쪼록 이 쪼개기 상장 철회로 인해서 다시 카카오그룹주들 주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의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녹화 시점인 10월 14일 금요일 요 하루만 본다면 네. 오늘 카카오그룹주들 진짜 다시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그룹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오늘 근데 카카오만 오른 게 아니라 오늘 다 올라가지고. 그렇죠. 카카오 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꼭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한 8%, 카카오뱅크가 5%,
카카오페이가 한 5%, 카카오 게임즈가 한 9.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계속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쪼개기 상장. 그쵸. 이 네. 카카오가 물적 분할의 시초인가요? 본부장님? 거의 사건을 시초는 아니고 사건의 계기를 만든 그럴 장본인들이죠. 수가 있죠. 예. 네, 왜냐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분할 상장을 시켰고, 또 카카오 게임즈를 분할 상장시켰고, 네. 카카오페이를 마지막으로 분할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또 이 라이온하트를 분할 상장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물적 분할 아니다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적 분할이랑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라이온 하트의 주주 동향을 좀 보시면은 네. 카카오 게임즈가 한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나 라이온 하트가 말하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대주주인 것 뿐이고, 그 라이온 하트가 그냥 개별 상장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카카오 게임즈 영업이익의 한 65%를 라이온 하트가 책임지고 있고, 또 이 상장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럼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분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이제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철회되니까 이런 사례가 최근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 펩리스 자회사를 물적 분할하려다가 포기했었고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물적 분할하려다가 포기를 했고, 물적 분할하고 다른 이슈지만 SN 같은 경우는 이수만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있었는데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거래를 끊는, 하여튼 약간 소외주주를 달래는 운동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죄송합니다. 카카오 우리 강성 주주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카카오가 하는 행동이 벌써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라이온 하트를 상장을 시킬 거야로 주가가 뺐죠. 네. 상장을 안 시킬 거야 하니까 주가 반등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끼쳤던 요인이고, 그만큼 신뢰를 잃었었기 때문에 네. 분할 상장이라는 같은 이슈가 또 던진다라는 것에 분개를 했었는데, 처리하니까 올라간다? 이건 기업의 가치는 이미 없다. 현재 수준에서는. 저는 신뢰를 잃었다. 그렇죠. 신뢰를 잃으면은 예전에 잘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똑똑해졌고 스마트해진 이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있겠지만 신규 유입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네이버와 네. 비교했는데 네이버와는 달라요.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힘 닿는 데까지는 응원을 드리지만 특정 부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네네. 전격적인 매도 시그널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의 상승은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오늘은 거네요. 네.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녹화 날이 이제 금요일 네네. 14일인데 안 간 종목이 없으니까 뭐 그냥 들어온 거죠. 껴서 들어왔고, 사실 시간에서 전일 이 이슈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오늘 상한가 갔으면 적어도 20%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또 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한가 정도는 가졌어야지 정상인데 힘이 약하죠. 반등 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혹은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이 상장을 하면서 뭔가 보여줬던 비전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저런 규제로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고 대거 축소를 하거나 아예 뭐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다라면 여전히 좀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올라온다라면 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좀 힘들긴 하지만 비중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카오 채팅만 아니었어도 뭐 진지게 벌었을 주식이고 카카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많이 쓰잖아요. 하면은 카카오 뭔가, 전 국민이 쓰니까.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단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단타. 근데 너무 고수의 영역 아닌가요? 네. 넘어가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고수 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중수. 네, 그렇죠. 중수. 지금 보시는 고수는- 분들 뭐 주린이, 고수는 격리 못 먹어요. 분들 많으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살펴봤고요. 이번에 5위 신라젠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소액 주주만 16만 명, 17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하죠. 네. 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2020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들의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가 발생을 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 거래소는 같은 해 6월에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에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드디어 올해 10월 13일에 거래 정지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오래 기다린 주주분들은 정말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라젠의 행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거 지금 우리 신라젠 강성 주주분들이 2년 동안 유동성 랠리 장세에서 완전 소외됐었어요. 소외되고 이제 좀 온기가 이제 들어오는 단계인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바이오가 아니면 주식도 아닌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온통 바이오만 올라가는. 바이오. 네. 그때 뭐 HLB 하여튼 엄청납니다. 많은 바이오 섹터들이 랠리가 광풍처럼 불었다가 지금 이제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 거래 정지 종가 기준이 12,100원이었어요. 거래가 재개되면서 한 4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저께 상한가 목요일 날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10% 마이너스였어. 거래 정지 기준으로. 네네. 근데 오늘 한 방 더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래 재개 기준에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보통 10배 갔다가 10배 고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아직도 뭐 몇 층에 머물러서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거래 재개를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 도와준 거 없었어요. 거의 거의 먹는 거, 일자리, 다 생계 내팽개치고 싸워 나가서, 투쟁해서 일궈낸 전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신라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신라젠도 엄청난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희망을 더 드려서 더 큰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흐름은 조금 우리가 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 1억 물렸었는데 돈 상장 폐지되면 다 날리는데 이번에 거래 재개돼가지고 그나마 몇 푼 건질 수 있어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게 또 예전처럼 고공행진해가지고 저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이게 또 유시민 작가를 이 신라젠으로 엮어가지고 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또 음해 세력들이 있었고 되게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고 사실 파보면 특정 정치인들 물량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제가 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 상황이라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증권사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죠. 바로 스탑로스 기능.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제 상한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스탑로스를 여기다 따라서 거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돼. 하다가 엔터 못 눌러가지고 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또 달아. 올라가, 달아.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이 기능은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증권사의 콜센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스탑로스를 배우셔서 매우 간단해요. 안 쓰면 손해입니다. 그걸 꼭 활용하셔서 저는 대응하길 바라고, 이거보다도, 이 신라젠을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공부 좀 하셨죠? 그렇죠. 코오롱 티슈진. 이제 네네. 곧 또 상장 폐지가 다시 재개될 것이냐. 재개됩니다. 네. 요게 네. 그래서 요게 신라젠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쪽이 원래 큐리언트도 재개가 먼저 됐어요. 큐리언트가. 근데 큐리언트는 밑으로 완전히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큐리언트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큐리언트는 꽂혔는데 신라젠은 성적 되겠는데 이 연성을 갔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25일 날 남아있는 게 코오롱 티슈진인데,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신라젠과는 완전 달라요. 제가 좀, 이렇게, 아름아름 좀, 이렇게,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봤더니, 증권사에서 보통 이 상장 폐지 위기에 있고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전환사채라 그러죠? 전환사채를, 사지를 않아요, 원래. 근데 물량을 받아갔어요. 네. 어디라고는 말 못해요. 사전정보 유출이니까. 근데 아름아름 정보 보시면은, 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물량을 받아갔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을 지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은 마음을 놓고 일단은 거래 재개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콩나물 값이라도 벌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람 알아 우리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서 눈치껏 잘 매매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바이오가 신라젠이 어찌됐든 온기를 불어넣어줬다. 조용히 있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까 카카오도 시장이 다 가니까 껴들어서 간 거야. 그럼 바이오들도 오늘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신라젠의 온기 때문에 주변으로 온기가 번진 것일까요? 중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 산업이 성숙기에 있어요. 맞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산업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쵸.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갖고 거죠. 가는 네. 거라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어느 한쪽에 이슈가 나오면은 붐업을 해서 같은 섹터가 다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엔 좀 조심스럽고 저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를 가게 된 그러니까 요즘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된 요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배임 횡령 아니 연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임 횡령을 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간 거고 네. 코오롱 티슈진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인보사? 예,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제품이면 네. 여기에 이제 첨가물 핵심 원료가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고 거래가 정지당한 거죠. 그 부분도 내가 오늘 유튜브라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음해 세력이 있었다.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정지시키고. 제가 요거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 전문가를 한 분 아는데 네. 그분이 방송 출연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해준다 그러면 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왜 모자이크를 왜 모자이크를 아니, 네. 우리가 지지율이 더 높아. 당당하게 가. 아, 무서워. 근데 어쨌든 요거 전문가 지금 섭외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할지 안 할지 선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코오롱 티슈진은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나한테 총을 겨누고 네. 너 신라젠 살래 코오롱 티슈진 살래 그러면 저는 코오롱 티슈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보고 관심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 성장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제약 바이오주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이게 정말 순서가 단기로. 있는데 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임상 3상 단계 들어간 바이오 섹터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지금 이재용 부회, 아니, 이제 저는 회장을 부릅니다.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 7.5조 정도 10년간 투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고 바이오 섹터를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거품이 맞아요. 그 2017년도에 그 거품이 엄청 컸어요. 임상 1상 됐다더라. 만 갖고도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거품이 확인되고 꺼져 내려가고 별 볼 일 없었던 바이오들 다 탈락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살아남은 바이오들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바이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레고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뭐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서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정행커께서 딱 짚어주신 그 부분. 성장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 시기에 과연 바이오가 갈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왜냐면 2년 5개월 정도를 먼저 선반영돼서 시장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소외돼서 조정이 오랫동안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거품, 전문용어로 이제 매물대, 악성 매물, 그러니까 물려있는 가격대들이 많은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보통, 가장 좋은 호재다. 주가가 낮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번 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를 제가 계속 설파를 했던 거고, 저는 너무나 싼 기업들, 그리고 임상 3상까지 도달해서 이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바이오주들, 그리고 신라젠 때만큼 바이오 섹터에 물려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댓글 바이오 보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라면 제가 꾸준히 리뷰해가지고, 올려주시나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 공부해가지고 꾸준히 자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왜 약속을 나를 해주시네요. 물고 들어오세요? 같이 좀. 그나저나 좋아요 댓글을 달면 제약 바이오주가 가는 거네요, 그러면. 옥석 가리게 해주시나요? 옥석 가리기를 해주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사라는 건 아니고. 네. 괜찮은 제약 바이오주를 골라주겠다.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5위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4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공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증시 안정화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놈의 공매도 도대체 언제 금지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를 말리는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시장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 8월엔 4,907억을 기록을 했고요. 10월 들어서는 무려 5,740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공매도가 많은 기업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반등도 제법 세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공매도 현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 왜 안 하냐고요?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야? 한다고 안 했어요. 아니 검토 좀 했으면 시장이 얼마나 더 빠져요 진행에. 진짜 난 지난주만 생각하면 무슨 게 지난주도 아니야. 엊그저께잖아요. 그리고 네. 무너지는데 아니 이제 나오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잠깐 그러니까 공매도 이거 언제까지,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매도라는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그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매도랑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매도 금액이 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상반기에 말씀하신 게 4천억 정도, 4,7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5,700억이면 네, 엄청 급증한 거죠.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4,700억에서 5,700억 정도 1,000억 정도 늘어났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상반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2,600, 2,700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2,200, 2,250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1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0,000원이라고 봤을 때 네. 10,000원일 때 공매도를 10,000원 하는 거랑 지금 이제 8,000원 쪼그라들었는데 공매도를 15,000원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압박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는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투자주체별 공매도 동향을 좀 보신다라면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거의 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공매도는 시장에 주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는. 네. 그거는 특정 시점에 특정 애들만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공정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정과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럼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쪽 게임에서도.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 못 하잖아요. 개인분들은. 불공정이죠. 네.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라도 특정 기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점에서 6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다. 근데 공매도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여건이잖아요. 모든 주변 대외 변수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많고 심지어 지금 뭐 금리 인상 기조에 뭐 CPI일 수 있다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거의 뭐 아마겟돈, 미국에서 거의 아마겟돈 수준으로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공포감을 밀어놨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미증시에 우리나라는 고퍼스예요. 2배짜리.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은 3배짜리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온통 풋옵션부터 온통 하락 베팅이 게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하게 강성주주분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런 도박적인 게임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시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썼을 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뭐 주가가 뭐 더 빠져야 되나? 지금부터 한 20% 더 빠져야 그때 검토했던 걸 진행하려나?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증시 안정화 펀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증시 안정화 펀드가 지금 한 10조 원 정도 최대 10조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게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데 10월 중순에부터 집행 가능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지난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14일인데 아직까지도 집행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검토만 겁나 오래 하네요. 이게 왜냐면 네. 이렇게 쌀쌀해질 때 네. 안주가 회가 좋아. 그게 무슨 네? 갑자기 여기서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날로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네. 어디서 회와 네. 맛있는 회 한 점과 네. 소주를 드시지 않을까. 아. 아직 정치 초보분들이시구나.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시 안정화 펀드 자금이 집행이 되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내피셜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공매. 그러니까 딱 증시 안정화 펀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좀 집행이 된다라면 한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서 그때부터 공매도를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네. 한시적으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발표가 안 나오면
그냥 뭐 여기 노딱 붙더라도 쌍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센 거죠. 네. 노딱이 붙더라도. 애 둘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공약 거셨어. 여기 보니까 우리 정혜국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여기에 딱 맞춰서 쇼커버링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아, 네네네. 이게 또 쇼커버링이 공매도가 청산될 때 윗방향으로 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증권 안정화 펀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발표해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또 급행창하는 상승이 또 일시적 상승이라도 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좀 많은 기업들에게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건 또 말하고 넘어가야겠네. 봐봐요. 그때 우리 유창희 대표가 지난 방송 보세요, 여러분들. 네. PER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이닉스도 PER이 6.5배인가 굴러다니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심텍 같은 경우에 PER이 4배, 이제 좀 올라가서 4.5배 됐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 공격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됐다. 근데 나는 신용 미수,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놓는 거야. 그럼 밑으로 빠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네네. 근데 만약에 사놓고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을 샀는데 시장이 좋아져서 쇼커버링이 난다. 그럼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네. 차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죠. 그래서 네. 그게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현재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을 네. 공부해 와서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네. 둘이 유창희 대표랑 제가 네. 실전에 부합하는 네. 괜찮은 종목, 요건 괜찮은 종목인데 와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네. 매수 기회다. 오. 네. 그러면은 오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게임 같은 걸 해서 제가 지게 된다라면 네. 네. 치킨 20마리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아까 10마리. 진짜요? 예. 뭐 20마리. 5만 명 넘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5만은 5만대로 가고, 아. 뭐, 우리가 찍어드렸는데, 그쵸. 별볼일 주가 방향이 별볼이 없었다? 네. 그럼 뭐 20마리. 아니, 근데, 음. 방송하시면서 왜, 음. 그, 집안 자산을 탕진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치킨 뭐, 열댓 마리 뭐,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피에서 음. 그 공매도 장고 상위 50 종목을 좀 보긴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공개.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공개는 아니고, 음. 그, 이제 간략하게 요약되는 게 좀 있어서 자료를 준비하긴 했었는데. 자료 있으면 네. 보여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라고 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매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공매도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지금 5만 원이잖아요. 음. 얘가 7만 원을 오든 8만 원 오든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5만 3천 원에 공매도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지금 5만 7천 원이에요. 네. 마이너스 3천 원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6만 원 갈 것 같아. 그리고 공매도도 못하게 한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되죠. 빨리 사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매도가 많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공매도의 평균 가격 그리고 현재 주가의 가격 수준 이거를 구분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의 평균 가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공개도 잔고 이 회사는 공매도가 얼마큼 쌓여 있다라는 것도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이 평균 가격 공매도의 평균 가격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요거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이 공매도 공격을 당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충족 조건이고요. 필요 충족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기준점, 평균가는 실전에 대입할 때 이걸 다음 주에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카카오처럼 안 좋은 애들은 공매도 공격 당해가지고 위에서 진짜 박살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상 공매도 당한 기업들은 매수 찬스가 된다. 그거를
우리가 다음 네. 주에 네. 다음 주 꼭 보셔야 되는 거지. 예, 다음 주에 근데 공개해. 아까 살짝 CG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네. 맛배기고 그걸 무조건 해야 맛배기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아, 네. 그쵸. 맛배기고 저희가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또 아까 보니까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있었네. 네. LG 손절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있고. 작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LG 엔솔이 지금 실적 발표는 호실적이거든. 주가는 또 딱 유지해주고 있고. 네네. 그럼 갑자기 공매돌사. 어. 이것들이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겠어. 아, 네네. 아무튼, 네,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 좀, 집중해서 보시되, 예, 공매도의 평균 가격과 현재 주식 가치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한국은행의 빅스텝 강행에 대해서, 빅스텝 강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2회 연속 0.5%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에 0.5% 금리 인상을 할 때 다음번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을 한 건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쏟아낸 발언들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집값 더 떨어진다. 영끌족 고통 클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해외 주식 투자 여풍에 대해서 생각 않고 투자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러한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너무 공격적인 것 아니냐 혹은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이 한국은행의 2회 연속 빅스텝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자산시장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0.5%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0.5%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내용을 까고 나니까 중요해졌어요. 네. 그냥 대놓고 집값 떨어질 테니까. 이게 파월이 3개월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늦게. 어쨌든 예. 뭐 저는 영끌족은 아니지만 맞다. 나 어떡하냐. 그거 보는 순간 나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상투란 말을 웬만해서 이런 분들이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번에 빅스텝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빅스텝이 뭔지, 자이언트 스텝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0.25% 올리든 0.5% 올리든 0.75% 올리든 이게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폭. 그래서 0.5% 정도 올리면은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0.75%를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0.5%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되었어요. 네. 3%가 되었고, 더 올린다고 해요. 더 올리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최종 금리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어요. 몇 퍼센트일까요? 최저금리요? 네. 3.5%. 그래, 3.5. 3.5%를 최종금리 잡아줬어요. 근데 이게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미국은 지금 4.5%, 5% 혹은 4.5%에서 5% 정도 금리를 목표 5.25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5.25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3.5% 가지고 되겠냐? 그럼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한 1.5에서 2%까지도 날 수가 있는데 그럼 외국계 자금이 더 빠져나가서 환율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뭐 1,400원 이상에서 뭐 킹달러다 어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게 이 부분도 난 멋있었어. 솔직히. 멋있었다고? 네, 멋있었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다. 미국은 물가가 8% 이상이다. 유럽은 물가가 10%다. 근데 우리나라는 5%다. 그럼 그 물가 수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5%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일관적으로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따라 올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는
뭐 나름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독립성을 네.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태클을 걸자면 네. 자, 독립성에는 제가 뭐 점수를 줍니다. 독립성일 수 있어. 네네. 근데 난 이 생각도 해. 이거 윤통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말을 하는 건가? 이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정권, 그러니까 우리 대선 때 거의 피켓처럼 외쳤던 게 부동산 깨질까봐. 영끌족들이 이게 두려워서 표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몰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았고, 이거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무너질까봐 계속 대책들을 내놨어요. 반대로 이전 정부에서는 가격 오를까봐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못 잡았지만 지금 정부는 올리려고 하지만 못 올렸어요. 결국 못 올리는 걸 확인이 되니까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주장을 하던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붕괴시키지 않고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말을 쓱 바꾸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윤통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그래도 집값을 잡았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뭐지? 그러니까 기존 지지자들도 좀 황당했을 것 같고, 나 집값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찍어줬더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네. 이게 지금 상한으로 가는지, 뭐 받으러 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고, 아니, 더 나가도 되나? 아니, 뭐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현실을 자가시켜준 거죠. 네, 자가시켜준 거고, 지금 블룸버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하락에 취약한 국가를 언급을 몇 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뉴질랜드, 대한민국이란 말은 안 했는데 대한민국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느냐?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담보 대출을 받을 때 3.5%다. 2.5%다. 이렇게 금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바뀌죠. 3년이나 5년 동안은 그 금리로 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현재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고정금리로 가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많은 국가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저 2.2% 초반이었는데 내년 5월 달에 이제 3년이 되는 기간이에요. 바뀌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계약하실 때 3년 동안은 고정이고 3년 뒤에 이제 이게 풀리죠. 이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강남은 난 관심 없어. 내 집이 중요하니까. 강남 있는 사람들 뭐 돈 걱정할 게 있어요? 강북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해요. 10억인데 그럼 10억이고 많은 분들이 평균 50% 정도 뭐 LTI든 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쳐요. 그것도 양호한 거죠. 대출을 받는다 전제하에. 그럼 10억이면 5억 정도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1%가 오르면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2% 오르면 1년에 1000만 원 이자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로 치면 금리 1%면 46만 원 정도. 그리고 금리 2%면 한 달 80 얼마가 남아. 이자로만 80 얼마가 한 달 더 나가는 거예요. 본인 입장이니까 디테일하게 잘 알고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하는 총재가 말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발언 저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1%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한다는 효과를 본다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00만 원이잖아요. 1% 아까 5억 기준으로 보시면 그럼 우리가 보통 주담보 대출을 받을 때 1년 대출 받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 진짜 길면은 뭐 20년, 30년 이렇게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상환하는 금액이 5천에서 1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집값이 안 떨어져도 내가 이자 비용을 더 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3% 가까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한마디로 30%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진짜 실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우리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것처럼 영끌족들은 고통이 크죠. 그래서 오늘도 나온 뉴스들 보면
뭐 신혼부부 혹은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소속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관련해서 네. 킹달러 나는 끝났다. 본부장님은 안 끝났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청재님의 발언에 약간 원화 약세가 끝났다라는 뉘앙스가 아니 있는... 위기가 온 걸 절대 인정하는 안 하는 정부예요. 네. 지금 이창용 씨가 하는 말을 굳이부터 믿으면 안 된다니까. 가격을 봐.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끝났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빠졌어야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네. 막 치고 가지 않을 거라고. 약간은 지금 과도기인데. 아니 내가 박스권이라고 그랬고 본인은 끝났다. 난 끝났다 보고 있어. 넌 떨어질 걸 보고 있는데 네. 바로 수직낙하진 않죠. 근데 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창용 총재를 자꾸 끌어들이시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자이언트 스테이 0.7로 또 해요. 또 하면 킹달러는 또 진행되는 거야 연말까지. 이거 지금 이창용을 믿으면 안 돼. 이거 끝났다니까.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가 말한 게 지금 제가 차트 하나 올려드렸지만 과거에 보시면 1,200원에서 1,100원대에서 환율이 움직였었어요. 제가 빨간 선 그어드린 게 1,200원, 하단이 1,15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4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은 적다. 그 이전 고점 모르세요? 1,590원이에요. 이전 고점. 그거는 2008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 10몇 년 얘기는 저기 하시고. 근데 난 여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무슨 의지를 보여줬냐면, 물론 난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저는. 네. 환율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더 이상 이 올라가지 않도록 환율 방어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주식 해외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주식 빠졌는데 달러가 올라서 손실을 적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마저도 떨어지게 되면 이중 고통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저의 생각과 같다. 되게 순진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요 두 개, 네. 요 두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마음이 아팠고 하나는 저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달러 관련해서 저한테 요즘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놓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사지 마세요. 달러 사라는 얘기를 네. 작년 8월부터 했어야죠. 나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 제 방송 보시면 혹시라도 계시면 댓글로 증거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거 그리고 초점이 너무 애매해.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킹달러는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뭐예요? 지금 킹달러가 끝났다라는, 나 이거 오늘 매듭 짓고 갑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도 금리를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게 아니라 미국은 제가 봤을 때 금리를 계속 못 올려요. 일정 부분 올리고 끝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 일정 부분 맞춰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무조건 원화 약세는 가지 않을 거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피크에 다 온 건 맞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는, 그러니까 무슨 극적으로 이게 꺾여가지고 쭉 내려오는 현상은 저는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튀면 오히려 조금 더 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복구하면서 가격 밴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꺾이는 시점은 어디냐?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킹달러가 잡히려면 금리 인하 기조가 완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지금 완화가 아니라 3번 더 남았어요. 1월 달까지. 그러면 이따 CPI 얘기하겠지만 CPI 발표하고 나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울트라 스템 이야기 나왔어요. 울트라 스템 몇이에요? 1%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킹달러를 잡아?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갑자기 킹달러가 딱 뭐 약화된다라는 게 정확히 몇 원이에요? 이거는 생각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환율 동향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12월 정도 가면 1,280원? 1,300원대다. 1,300원 그러니까. 초반이나 1,2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은 지난번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42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월 달 가면은
얼마요? 200원. 1,200원 대? 1,300원 정도. 1,300원? 초반? 네. 네. 충분히 가능해. 지금 3개월 남았기 이 때문에. 얘기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는 약간 얘기가 비슷한 것 뭐야. 아니, 같긴 한데요. 아니 환율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네.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이거는 근데 우리 그때 유창희 대표 가서면은 개인 채널 알지 있죠. 않나요?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에 본인 생각을 그건 항상 남겨주시면 남기고 있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는 걸로 해요. 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1,200원에 1,400원, 200원 올랐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100원 빠진다는 얘기는 오른 거에 반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거예요. 100원이 아니, 나는 적은 게 그 아닙니다.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끝났다와 박스권이 엄연히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걸 정확히 잡아주셔야 된다니까. 이 킹달러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아니, 나중에 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이번에 하고 넘어가는 저는 걸로 하죠. 근거 자료로 네. 제시를 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국채 매입을 영국처럼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 해주니까 파운드와 가치가 상승 나오면서 킹달러가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이 기조인 거지.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환율은 아유, 먼저 네. 반응하기 때문에 자. 금리를 멈추지 않아도 먼저 빠진다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992년도에 조지 소로스가 이때랑 똑같아요. 영란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자. 지금 예. 여기까지. 네. 네. 킹달러에 우리가 대한 얘기는 어설프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대응하면은 하겠습니다. 환율은 네. 더 올라가요. 아, 어설프게 대응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이 정도로 하고요. 2위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13일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0.3%보다 상회했습니다. FOMC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 근원 CPI는 12개월 기준 0.6% 상승을 하면서 역시 전망치 0.4%를 상회했는데요. 네. 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폭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개장 이후에 야금야금 반등을 하더니 결국 하락을 이겨내고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날 증시가 왜 급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찾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고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이 본부장님 좀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대표가 시간 많이 써서 이거 지금 7분 남았는데 내가 다 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거 빼야 돼. 못해. 자, 봐봐요. 이거 왜 엄청 중요한데 제가 말해도 못 믿으실 거예요. 저는 이틀 전에 이렇게 될 거다. 미증시가 그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 미리 방송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상이 벌어졌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찾아가서 영상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의 소지는 이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6.6 나왔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계속 썰을 풀었죠. 누가? 월가에 방울깨나 낀다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했죠. 이전 다시 CPI로 다시 가볼게요. 근데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CPI 지수는 6월달 9.1에서 8.5, 8.5에서 8.3, 그리고 8.2 어쨌든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저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이 근원 소비자 물가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파생으로 시장을 쥐락펴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제이미 다이번이라는 늙은 여우 있어요. 그 늙은 여우가 자꾸 바람을 넣어요. 이거 CPI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면 시장 한 5% 급락할 거다. 늙은요. 네, 늙은 여우. 전 젊은 여우예요. 그래놓고 시장 사람들이 온갖 이제 아마겟돈으로 진입되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예상치가 발표됐던 CPI 지수면 시장 하락에다가 엄청나게, 베팅을 했어요. 수많은 투자자분들, 미국의 또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까지 하방 풋을 잡아가지고 거의 90%가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시장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대중이 10명일 때 10명 중에 9명이 같은 방향을 지시하면 그 반대로 흘러가는 게 돈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알고리즘이 작동됐다고 봐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뭐냐면 기계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큰 손들이 운영하는 슈퍼컴퓨터로 네.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해버리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돈이 커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그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동시에 어떤 방향성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 올린 건 아니에요.
쇼커버링이 뭐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그게 있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네. 쇼커버링이 진행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다. 뭐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빠짐과 수는 동시에 없고. 프로그램 알고리즘 가동되면서 저점에 기다렸다는데 저점에서 쫙 들어왔고 네. 이 하루짜리 쇼를 한 거예요, 지들이. 음. 마치 시장이 급락으로 조정이 나올 것처럼 분위기 만들고 일명 여론몰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어떤 이슈로 덮는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여담이지만 오늘 장재현 씨 아드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왔더라고요. 시끄러울 때 조용히 나가던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슈를 덮기 위해서 더 강한 이슈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네. 이제 여론몰이, 대중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중몰이에 제대로 당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말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돈을 움직일 때는 항상 대중이 딸랑딸랑 여기 보세요 만든 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끈다. 이게 맞는 설명이지. 네. 보세요. 아까 우리 CPI 지수 빠져내려갈 때는 큰일 났다. 이거 갖다 안 된다. 이러다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더니 뭐라 그래요? 인플레 피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격이고 저는 조용히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잔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잔디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저와 같은 시선으로 시장을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4%로.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인데 네. 이미 지금 CPI 지수를 보면 생활 곳곳에 인플레이션이 침투가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식료품 가격이나 일정 부분 가격 올려놓은 거 기업들이 내릴까요? 절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던 그 2%대 인플레이션은 두 번 다시 저는 보기 힘들다 보고 있고 잘 잡으면 3.5에서 4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여러분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월가 은행들이 내놓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냐라는 지표죠. 네. 보시면 맨 우측 보시면 최고점을 피크를 찍고 다 꺾여 내려갔죠. 다 꺾여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연준 특히나 파월이 이걸 모를까? 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많은 굴지의 대형 IB들이 이걸 모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대중들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 시선에는 저 기대 인플레이션 꺾인 게 확인이 된 상황이고 또 이 상태로 가면 연준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실업률이 4.5가 되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줄이겠다,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번 회의록에서도 그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 이미 그들은 이 노선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고용 지표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또 실업률이 3.7을 기대했는데 3.5가 나왔다. 이거 봐라.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이거 갖다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다가올 앞으로 6개월 뒤의 미래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들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시장은 이미 겁을 먹고 선반영이 돼서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뒤에 저런 현상이 보인다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모든 대중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사기의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말이 제가 굉장히 지금 빨리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좀 대감게 해서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속도 느리게 해가지고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이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바닥권에서 정말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도를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증거가 그 악재 속에서도 꽃이 피어올랐죠. 무슨 꽃? 돈의 꽃. SK 하이닉스가 반격에 나왔고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왔어요. 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게 주식이 먼저 스마트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증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좋은 주식들 공매도 이제 된 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알려줄 건데 네.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잘 잡는다라면 분명히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현금이 됩니다. 있으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있으신 분들은 투자의 적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과 킹달러가 아까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6개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면 그때는 킹달러 기조가 좀 꺾인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 먼저 확인되는 게 뭐야? 하면서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0.75 이번에도 0.7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0.5로 한다던가 빅스텝으로. 근데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건 점도표상 올해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3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킹달러 기준으로 3개월 내내 일정 부분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방이 탄탄하게 지지가 되면서 위아래로 좀 진폭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견해인 거고 저는. 네, 그래서 뭐 우리 유 대표께서는 이창용 씨를 좀 끌어다가 우리의 주적을 근데 나의 근거가 더 정확하다, 명확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1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해야죠. 짧게 하시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날로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노골적으로 보복 무역에 나서고 있는데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새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미국이 삼성과 SK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에너지부가 IRA와 관련을 해서 한국 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또 찾아오기도 했죠. 답답했던 뭐 실타래가 좀 풀리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IRA 법안은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들이 충분히 호재를 받아들여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시장하고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LG 엔솔과 반도체는 공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상. 그러면 먼저 올라간 LG 엔솔은 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 장비,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제가 잘못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장비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미국이 건방지게 검열을 한다는 거야. 이게 취지예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쓰겠다는데 지들이 왜 그걸 건방지게 검열을 해? 근데 이거를 1년간 유예한다는 거예요. 유예하겠다. 그러면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반등이 이미 나오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은 이 이슈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주가에 투영되기 시작했다.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변화가 뭔데요? 하락 방어를 하면서 상방으로 터닝할 수 있는. 그리고 반도체가 아무도 이거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엊그저께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업종 내에서도. 다만 전제 조건은 패대기 처진 종목군들. 남들이 관심 안 뒀던 종목군들. 네. 카카오 빼고. 네. 그런 종목군들이 반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좀 광고 아닌 광고를 좀 해도 됩니까? 하세요? 아직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네. 2차전지 SK 온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상승이 좀 더뎠던 건 사실이에요. LG 엔솔 대비. 이 SK 관계자들과의 제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때려박을 거예요. 실질적인 구독자를 위한 질문들을 때려박아서 영상 하나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강승주주분들에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언제 노출된다 이런 건 얘기 안 해드리고 네. 언제 미팅 하시는데요? 다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완성되면 네. 알아서들 찾아보시기. 10월 말 전 11월 가기 전에 하겠네. 그럼 PD분의 기획에 따라서 저는 일단
일단 거기서 이제 출연료를 좀 받고 제가 혹시 지게 되더라도 치킨 값은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네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저 요거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한다면 네네. 계속 약간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미국 최우방 국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네네. 네. 근데 계속 뒤통수 맞았잖아요. 맞아요. 배터리 배터리 3사 몇 조, 그러니까 막 그 전체 합치면 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돼요. 현대차 뭐 한 5조 원 이상, 삼성전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뒤통수 맞아버리니까 계속 뭔가 이거 반박을 해야 된다, 반박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조율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 수급 동향을 보시면 네네. 그 대만은 주식을 TSMC.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근데 한국은 주식을 안 팔았어요. 그 그래프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반도체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반등이 잘 나온다라면 2,500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반도체가 의외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여기서 그 누가 어떤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주가지수 3,500포인트 갑니다라고 말을 누가 해요. 그냥 지금 올라오는 건 2,500이 될지 2,600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술적인 반등이고 또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반복이 된 다음에 대세 네. 상승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지난번 7월, 8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태조 이방원이 막 60, 7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60, 70%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주도주를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곳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다.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악재 속에서 일시적이라도 일단은 어쨌든 호재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기대를 해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고 저 이제 5분만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딱 5분만. 아. 예. 가능합니까? PD님? 2분만 안 될까요? 2분만 가능한가요? 네, 2분만. 네, 2분만 오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우리 녹화 방송을 보실 텐데 오늘 영국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지난번에 소득세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거를 유턴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고 오늘 네. 발표될 거는 이제 법인세. 6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법인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변태 같은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법인세 인하해 주면서 양쪽 긴축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완화도 한다. 이런 변태 같은 행위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방향을 선회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 또다시 폭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이 나오면서 네. 킹 달러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혹여나 이창용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실까 봐 내가 이것 때문이다. 아, 누가 이창용 때문에 파운드화 때문이다. 나 때문인지 나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약간 갈 길을 못 잡고 오영부영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국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머리 독수리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을 공중을 나르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해치펀드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영국도 방향을 선회하잖아요. 우리 정부도 대머리 독수리에게 공격 안 당하려면 이거 빨리 방향 선회해야 됩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창용 씨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자체의 방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환율 방어력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걸 돌려 세웠을 때 영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피크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또 어제 제가 쓴바이 김치에 소주 먹고 잠들어가지고 얼굴 좀 부었는데 오늘 영국의 이 흐름을 제가 지켜보면서 오늘 또 소주 한 잔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회에다가. 회는 그분이 드시는 거고 저는 쓴바이 김치 먹을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들어본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 유 대표님 오늘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뭐 단기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아, 단기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이렇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 가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보다 더 핫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 또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더 많은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